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공민왕의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 고려 전쟁사를 한번 이 거란부터 금, 몽골의 침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 그리고 거란, 금은 대표적인 여진이죠. 이 대표적인 북방 유목민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방 유목민족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전략과 전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년간의 대몽 항쟁에도 불구하고 이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원의 간섭과 고려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러한 원의 간섭으로부터 이 고려가 자주국가이며 또한 이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묶어서 우리가 보통 국민왕의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개혁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요약을 통해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유목민족의 침략과 고려의 전략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의 간섭으로 이 고려 사회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민왕의 개혁은 반원 자주화 정책과 내정 개혁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란의 침입과 격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려가 건국 초기부터 시행해온 일본과 거란에 대한 강경책이 그들로 하여금 거란인들로 하여금 고려를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자, 일본이 무엇일까요? 예, 고려 태조가 주장했던 바로 북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후 거란은 정한국을 정복한 후 1차 침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외교 담판으로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거란에 밝히고 무순주를 획득했죠. 이번은 바로 서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란에게 밝히고 소위 말하는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후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2차 침입을 감행했으나 양규 장군의 양규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서희라든지 뒤에 나오게 강감찬, 양규, 이 강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문신들이에요. 고려에 이 묵과제가 없었다고 무인을 뽑는
이 과거 제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명한 장군들은 대부분 문신들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지 될 대목이에요. 그렇고요. 이 양규의 분전으로, 제가 발음이 좀 나쁘죠? 그래서 양규의 이 분전으로 퇴로가 막힐 것을 염려하여 강화를 맺고 퇴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란은 또다시 3차 침입을 시도함으로써 고려를 전란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으나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 시도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그 결과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오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세력 균형을 죄송합니다.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고요. 고려는 개경주의에 나성을 쌓고 또 압록강에서 도련포를 잇는 6번 성을 쌓게 됨으로써 국경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게 되었죠. 이것은 천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대대적으로 송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먼저 후방에 고려를 복속시키고자 오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에 시작하였습니다. 993년 8월 일은 요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알렸죠. 어느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란과 고려 사이에 끼어 있는 족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여진족입니다. 이 여진족이 요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조정에서는 서희를 중군사, 이 방어군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중군사로 임명하여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 요의 군사는요, 소선영의 지휘 아래 압록강을 넘어 어느강 위쪽 봉산까지 압록강 방어군을 거침없이 격파하며 내달았죠. 이 침략군의 숫자가 80만 명이었다고 소선영이 떠들었으나 고려를 위협하려는 과장된 숫자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 강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청천강 이북에 봉산까지 거침없이 쳐들어왔죠. 소선영은 고려와의 이 접전 중에 서희에게 우리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였는데 너희 나라가 강통의 경계를 침탈함으로 이처럼 정벌하더라 라고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황제의 경계를 침탈함으로 이처럼 정벌하겠노라고 주장하게 되죠. 이러한 위협에 대해 고려의 조정에서는 무조건 항복파와 부분 활지파, 이 할지라는 것은 땅을 떼어주고 화친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을 말해요. 끝까지 싸워야지 된다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항복을 하던가 아니면 땅을 조금 떼어주고 그냥 화친을 하는 편이 어떨까라는 두 가지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왕은
주장을 따르기로 했죠. 무조건 항복보다는 부분 할지 쪽을, 다시 말하면 거란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구걸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따르기로 하였죠. 이때 서인은 현지의 장수로 조정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임금에게 달려가 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신으로 나서겠노라고 얘기를 했죠. 자, 2번은 복속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할지파의 주장을 따르기로 했고요. 왕은요, 임금에게 달려가서 사실상 할지보다는 땅을 떼어주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복속을 당하고 땅을 지키고 종려사직을 지킨 뒤에 강화조약을 맺는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사신이 됩니다. 서인은 소손영이 군사를 진영에 묶어두고 더 전진하지 않는 점, 황복을 권유하면서 문서로만 위협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토를 차지하려는 의도는 없고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2번인데 제가 잘못 또 적었네요. 예, 복속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서희와 소손영의談판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책을 어렸을 때 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보여요. 자, 한번 소손영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그대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려의 땅은 우리 것이요. 그런데도 그대들이 먹어 들어오고 있어. 또 우리와 경계를 잇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요. 만약 땅을 떼어 바치고 조빙을 잘한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요. 이에 대해 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틀린 말이오. 우리나라는 자고로 고구려의 옛 땅에 터전을 잡았소. 그러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지 않소. 더욱도 평양에 정했소. 만일 땅의 경계로 따져볼 것 같으면 그대 나라의 동경은 우리 지경에 들어오게 되오. 어찌 먹어 들어왔다고 말하시오. 또 압록강 안팎은 우리의 경내인데 지금 여진이 멋대로 그 사이에 살면서 온갖 못된 짓과 거짓을 꾸며대서 통로가 막혀 있어. 심지어 바다를 건너 조빙하려고 해도 통할 길이 없는 것은 여진 때문이요. 지금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성을 쌓고 길을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게을리하겠소. 장군이 이 말을 황제에게 아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소. 사실상 이 서희 장군은 이 거란이 어떤 이유에서 고려를 쳐들어왔는지, 다시 말하면 후방의 적을 사실상 복속을 시킨 뒤에 송나라의 전면전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 전술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손영은 이 말을 그대로 글로 적어
성종에게 알렸으며 성종은 고려가 화해를 청하였으니 군사를 돌려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유호는 고려의 복속을 받고 일로 침략의 방향을 돌리게 되죠. 일이 뭐죠? 그래요. 송나라로 침략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겠군요. 송으로 침략의 방향을 돌렸으며 고려는 서희의 노력으로 압록강 동쪽에 흥하, 요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 다시 말하면 강동 6주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는 고려의 영토를 어느 강에서 어느 산까지 연장하는 현실적 효과를 거둔 셈이죠.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바로 압록강과 죄송합니다. 백두산이죠. 늘까지 연장하는 현실적 효과를 거둔 것이죠. 자, 이 다원적 국제질서와 고려의 제외 정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유독 고려 시대에는요, 일본 외교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원적인 외교 관계가 유지되었죠. 거란이 멸망하는 12세기 초반까지는 고려와 송거란 3국이 다시 말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송도 고려를 필요하고 거란도 고려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다원적 외교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12세기에는요, 고려 중기에는 이 금과 그리고 고려와 송나라가 이 세 나라가 다원적 국제 질서를 이루고 있어서 금이 송을 치기 위해선 반드시 고려를 먼저 이 복속을 시킨 뒤에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234년 금나라가 멸망하면서는 고려와 1과 2가 다원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1과 2와 3이겠군요. 이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송나라와 경우에 따라서는 남송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송나라와 그리고 원나라가 되겠죠. 그러다 이 고려 말인 14세기 후반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고려 그리고 명나라와 원나라가 각축을 벌이게 되죠. 이러한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 대외 강경책은 자주, 대외 유화책은 사대라는 관점으로는 고려의 다양한 외교 전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주니 사대라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로는 고려의 북방 유목민족을 대처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진정벌과 구성 개척을 동북 구성 개척을 보도록 하죠.
여진족의 통합과 세력 성장으로 고려에 대한 침입이 잦아지자 윤가는 이를 편성하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이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별무 관이 아니죠. 반이죠. 예.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토벌하고 이를 축조하죠. 그래요. 바로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여진족의 반환 요청과 거란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을 1년여 만에 여진에게 반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요, 이 동북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진은 상당히 이 세를 불리게 돼요. 이후 여진은 어느 나라를 건국한 후, 어느 나라죠? 예,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를 건국한 후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4번 일파는 정권 유지를 위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였고 고려의 오는 좌절되게 되죠. 자,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자겸 일파는 정권 유지를 위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였고요. 고려의 이로 인해서 고려의 소위 말하는 태조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북진 정책은 이제 좌절되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대몽항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자, 몽골이 무슨족을 토벌한 후 그 대가로 고려에게 지나친 공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족속을 토벌한 후에 그 대가로 고려에게 지나친 공물을 요구하게 되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족속은 거란족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요나라를 세웠던 바로 그 족속이죠. 일부 남아있던 거란족들을 토벌한 후에 몽골은 사실상 그 고려에 내가 너희들의 골칫덩어리들을 해결해 줬으니까 공물을 바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몽골 사신 누가 이 국경 부근에서 의문의 피살을 당하면서 그 사건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게 되죠. 자, 이 사신의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고여라고 합니다. 이 저고여가 이 국경 부근에서 의문의 피살을 당하면서 그 사건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게 되죠. 이에 고려는 누구의 귀주성 전투 등 몽골군에게 처절하게 저항을 하게 되죠. 자, 귀주성 전투로 보았을 때 이거는 사실상 도병마사였던 박서의 이 귀주성 전투에서 사실상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이 몽골군의 발을 묶어놓죠. 도병마사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군사령관, 1군, 2군, 3군 사령관에 해당되는 직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사령관답게
이 기수성 전투에서 이 몽골군의 발을 아주 제대로 묶어두게 됩니다. 그랬으나 워낙 몽골군이 강성하였으므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강화를 막게 되죠. 하지만 산은 강화도로 천도한 후 장기 항전에 대비하였고 이것을 구실로 몽골군은 다시 침입하게 됩니다. 자, 최씨 무신 정권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최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서의 귀주성 전투는요, 1231년 고종 18년에 서북면 도병마사 제임시 이 박서가 몽골이 침략하여 온갖 공성 무기로 귀주성을 공격해 오자 1개월에 걸친 격전 끝에 이를 물리친 대전투였습니다. 그래요. 공성이라는 것은 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 상대편은 뭘 하죠? 농성을 하게 돼요. 농성이라는 것은 성에서 이제 공성을 하는 적을 물리치는, 그리고 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통 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도 그렇고요. 고려도 그렇고 이 북방 유목민족을 대하는 전략은 동일해요. 사실상 성에 이 성 주위에 곡물이 있는 경우 모두 불태워버리죠. 심지어 말 먹이가 될 만한 풀과 잡초마저도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빨리 성을 넘어가서 성 안에 있는 먹을거리를 먹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온 뭐 군수품들을 활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군수품을 나르는 인력이 상당히 커요. 뭐 예를 들어 수양제가 뭐 113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하지만 사실 보급병의 숫자가 그 2배예요. 뭐 수레에다가 뭐 말에다가 뭐 그 다 사람이 이고 지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가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급단이 막히게 되면 사실상 그 전투는 사실상 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북면 병마사였던 이 박서는 이 적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취했던 북방 유목민족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화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몽골의 1차 침략은요, 반절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공포전술은 오히려 고려 사람들의 마음에 절치부심하는 반감과 복수심을 불러일으켰죠. 이 고려인의 분노와 결의는 결국 겉으로 항복한 것과는 달리 천도를 단행하고 철저히 항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한편 최인은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1차 침입 후 몽골과의 강화는 몽골의 지배와 다로가치의 권한이 커지면서 자신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은 여러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천도를 강행하게 되죠.
이 천도를 반대하던 대표적 인물이었던 김세충이라는 자를 참살하면서까지 이 강화천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고려는 일반 백성들을 산이나 섬으로 피신시키고 필사적으로 항전하였으며 처인성의 누구의 활약으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여 몽골군이 퇴각하기도 하였죠. 자, 이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이 바로 김윤후라는 승려예요.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일반 백성들의 이 결사적인 저항이 이어졌으며 강화도에서는 이를 조판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죠. 이게 바로 팔만 대장경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왔네요. 이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장경판전이 등재되어 있죠. 사실상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목판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지 않게끔 부식되지 않게끔 과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 바닥에서 소위 말하는 습기가 먹어서 이 판본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높이를 띄워놓고 있죠. 그리고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목판을 1년에 한 번씩 바깥에 내놓고 이 햇빛에 말리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해인사의 이 팔만대장 경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과학성이 입증이 돼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백성들의 활약도 대단했죠.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김윤우는 이 고종때의 사람으로 일찍이 중이되어 백현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몽골병이 이르자 윤후가 이 처인성으로 난을 피하였는데 몽골의 장수였던 최고 책임자였던 이 살리타가 와서 성을 침해 윤후가 이를 사살하게 됩니다. 왕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에 벼슬을 주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고 또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활약상을 보도록 하죠. 처음 충주부사 우중주가 매양 장부와 이 문서로 인하여 판간 유홍익과 틈이 있었는데 몽골병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의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상 차이가 있어서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노군과 잡류 벌초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하고 싸웠다고 해요. 몽골병이 오자 우종주와 유홍익은
양반 등과 함께 성을 버리고 도주하고 오직 노군과 잡류만이 힘을 합쳐서 쳐서 이를 쫓아버렸죠. 양반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군, 다시 말하면 노비들과 잡류별초, 향소, 부곡, 철소에 있던 어떻게 보면 물론 평민에 가까운 약간 좀 하급 평민들이 오히려 이 성을 지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자, 삼별초의 항쟁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화도에서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에 반발하여 일이 이끄는 삼별초는 결사항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배중손이 되죠. 이후 근거지를 진도 용장성과 이가 뒤를 이어 이 배중손의 뒤를 이어 제주도로 옮겨가며 최후까지 몽골에 대항하였죠. 바로 이 사람은 김통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별초가 장기 항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전투를 벌였으며 일반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삼별초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무신정변 이후 지배층의 수탈이 더욱 심해지고 한편으로는 집권자들이 권력 재탈전에 급급한 나머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악화되자 백성들이 그 틈을 이용하여 항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196년 일이 집권하여 항쟁을 강력하게 진압하자 대규모 항쟁을 벌이지 못하고 수십 또는 수백 명씩 활동하는 수준으로 규모가 작아지게 되죠. 자, 1번이 누구일까요? 119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이 나타나는 그 시기입니다. 바로 최충헌이죠. 집권하여 항쟁을 강력하게 진압하자 대규모 항쟁을 벌이지 못하고 소규모의 수준으로 규모가 작아졌죠. 당시 사료에서는 초적이란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을 지배층 입장에서 도적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후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를 나라의 안에 도적을 막기 위해 조직하였는데 그 상대가 바로 지배층의 불법적인 수탈에 저항하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2번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별초 중에 하나였던 야별초입니다. 더욱이 3은 최씨 정권의 사병으로 이용되어 백성들의 봉기뿐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도 동원되었으며 그 대가로 권력자로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죠. 자, 3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바로 삼별초입니다. 1270년 원에 대한 항복과 더불어
개경환도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국왕과 원에 대한 강화파로 구성된 정부는 삼별초를 없애고자 했는데요. 배중손을 중심으로 삼별초에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새 왕을 세우고 관리를 임명하는 등 개경으로 돌아간 고려 조정과 대립하는 또 하나의 조정을 세웠죠. 이어 강화도 안에 재물과 곡식, 사람을 휩쓸어 배에 싣고 진도로 천도하였으며 이듬해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1273년까지 고려와 몽골 연합군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삼별초가 단기간에 세력을 확장하고 여러 해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삼별초의 병력 때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호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신정권의 붕괴와 강화파의 승리는 지배층 내부의 권력 투쟁일 뿐이고 몽골과의 강화는 새로운 권력층과 침략자의 결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전쟁 중 몽골 침략 및 지배층의 가중한 수탈에 맞서 싸워왔던 이들은 이제 몽골의 지배하에 이중의 수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항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별초는 무신 정권의 무력 기반이었고 권력 내부의 정쟁에서 무신 정권이 패배하자 그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운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주장 모두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린 면이 있죠. 이 사실에 기초해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원의 간섭과 고려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와 강화를 맺은 후 몽골은 일본 원종을 계획하게 되죠. 이어 이를 설치하고 두 차례의 일본 원종을 시도하게 되는데 많은 전직 물자와 함께 인적 자원을 수탈하였습니다.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동 행성이라고 합니다. 을 설치하고 이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종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많은 전직 물자와 함께 인적 자원을 수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령 이북에는 2, 지금의 화주를 얘기하는데요. 2를 자비령 이북 지역에는 3, 서경을 포함한 3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2와 3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2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쌍성 총간부라고 하죠. 2가 사실은 이 서경, 지금의 평양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동령부라고 해요. 그 외에도 바다 건너 제주도에도 사를 설치했죠. 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탐나 총간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고려가 원에
5번국이 되면서 왕실의 호칭과 간제도 변화되게 되죠. 바로 부마국이 되면서 사실상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 여원의 이 일본 정보를 보도록 하죠. 원은 고려를 굴복시킨 후 이어 일본 정보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벌에 앞서 고려를 통해 일본이 스스로 행복해 오도록 권유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 가마쿠라 막부는 고려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세조 쿠블라이 칸은 이 일본 정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충렬왕 즉위 원년, 원은 고려에 둔전 경략사를 설치하고 군비를 확보한 뒤 약 3만 명의 병력으로 하포, 지금의 마산을 출발하여 북구시의 이 하카타를 공략하였으나 태풍으로 실패하게 되죠. 이때 고려에서는 900척의 전함과 5,400명의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그 후 원나라는 중국에서 송을 멸하고 고려에 정동 행정을 두어 일본 원정의 준비를 재차 갖추게 되었죠. 이때 동원된 병력은 여원의 연합군 4만과 전선 900척, 남성의 강남군 10만 명과 전선 3,500여 척에 이르는 대함선이었습니다. 고려는 이 원정을 위해 군사 1만 명과 군량미 11만석, 전선 900척을 부담하였죠. 여원의 이 두 번째 일본 정벌은 60여일이나 계속되었으나 이 일본군의 치열한 방어와 때마침 불어온 태풍으로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태풍을 그들이 믿는 신이 보내준 바람이라고 생각하여 가미카제라고 하죠. 원래는 이 일본 원정 기구였던 정동행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내정 간섭을 실시하였고, 이를 설치하여 고려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나라에서 활용했던 바로 만호부를 설치하여 이 고려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이 고려의 내정을 수시로 간섭하였죠. 이가 또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다루가치라고 하죠. 또한 고려의 세자를 원의 수도인 북경에 인질로 잡아놓고 원의 공주와 결혼시켜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 돌려보내어 고려의 내정을 장악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거를 정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몽골은 이후에 고려의 처녀들을 공료로 차출하여 원으로 데려갔으며 특산물인 금, 은, 배, 인삼, 약재 등을 징발하였고, 특히 삼을 설치하여 고려의 매, 즉 해동청을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동물까지 징발의 대상이 되죠. 자, 이 3번은 무엇일까요? 매와 관련된 응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몽고간장이란 말을 좀 제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상표죠.
그리고 다루가치라는 말도 앞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몽고 간장이라는 말에 앞서서 먼저 이 경남 마산시 자산동에는요, 이 몽골정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의 군사와 말이 이 우물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죠. 이 우물의 물맛이 너무나 좋아서 예로부터 술을 빚거나 간장을 담는 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시기부터 이 몽골 간장이라는 상표를 붙인 간장이 제조 판매되었던 것이죠. 이 다루가치는 이 몽골어로 사실상 진압간을 의미해요. 뭐 예를 들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진압을 하는 그런 진압간을 의미합니다. 칭기즈칸 시대부터 각 정복지에 설치하여 칸의 관리로서 정복지의 공락과 부역, 징벽, 역참 등을 주관하도록 위임한 데서 비롯되었죠. 그런데 이 고려에 파견된 다루가치는 원의 정책을 고려에 전달하고 시행 여부를 감시하였으며 직접 급을 캐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탐나의 다루가치는 말을 기르는 일을 관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몽골의 지배가 길어지자 고려에서는 일이 유행하여,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몽골풍이라고 하죠. 이 몽골풍이 유행하여 몽골어, 몽골식 의복, 머리, 모양, 그리고 성명을 사용하게 되었고, 반대로 몽골에서는 이라하여 이 고려 풍습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려 양이라고 잘못 썼네요. 고려 양이라고 합니다. 공료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고유지책으로 좋은 풍속이 나타나기도 했죠. 결혼을 일찍 하면 공료로 끌려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뭐 12살, 14살 그 정도 연령에 조기 결혼하는 풍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려는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책동으로 정치가 왜곡되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러는 와중에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려 말 일본은 왕의 집권 세력과 함께 집권하여 농장, 노비 확대 등으로 사회적 모순을 격화시켰죠. 이 사람들은 원나라와 또 왕의 집권 세력과 합쳐진 세력들로서 이 사실상 권문 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이는 일의 횡포를 막고 관료 인사, 농장 문제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자,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공민왕의 이전 왕이었던 사실상 충손왕이라고 합니다. 이 충손왕은 권문세족의 횡포를 막고 관료 인사, 농장 문제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이 고려 말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하지만 3의 반란으로 원이 악화되면서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홍건적의 반란으로 원이 약화되면서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공민왕은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개혁을 하기 위해 우선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 행성의 한 기관인 이문소를 폐쇄하게 됩니다. 폐지하게 하였으며 관제를 복구하고 이제 왕으로서 이 관제를 복구하고 몽골풍을 일수하게 되죠. 또한 쌍성 충간부를 공격하여 어느 이북의 땅을 수복하고 요동 지방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바로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고 요동 지방을 공략하기도 하죠. 물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충선왕의 개혁 정치도 있었고요. 또 뒤에 나오는 충목왕의 개혁 정치도 있었습니다. 한번 모두 실패하는데요. 물론 공민왕의 개혁 정책도 실패하게 되죠. 신동과 또 공민왕 자신이 죽임을 당하면서 사실상 좌절되지만 여하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왕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정치, 사회, 경제의 폐단들을 시정하려는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충선왕 때의 개혁 정치는 왕 자신의 의지에 의해 방향성이 제시되고 사림원 등의 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죠. 정치적으로는 충렬왕의 측권 세력을 제거하여 이 유교 이념에 따라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 정치를 회복하려는 방향에서 관제를 바꾸었고요. 권세가들의 농장 확대로 인한 토지제도의 문란을 시정하여 국가 수입을 확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하였으며 각종 농민 부담을 탕감하고 억지로 노비게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환원시키려 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민왕의 개혁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개혁 정치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충선왕의 개혁 정치는 권세가의 반발과 원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혁 정치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정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것도 실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으로 충무왕은 충해왕 때의 실정을 수습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개혁은 처음에는 원 황제와 기황후의 지지에 의해 시작되었죠. 이에 충무왕은 일의 건의에 따라 패정을 개혁하고, 누구의 건의일까요? 바로 성리학을 소위 말하는 제자들을 양성했던 성리학 제자들을 양성했던 이 이재현의 건의에 따라 패정을 개혁하고 백성들을 위무, 구휼하는 한편 선왕 때 아첨하던 신하들을 귀양 보내게 됩니다. 이어 백성들의 원한의 대상이었던 보금고, 덕령고, 응방 등을 폐지하게 되죠. 이 고라는 게 있어요. 이 고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자면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교 재단, 뭐 사회복지재단, 뭐 이런 형식의 것인데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죠. 이 소위 말하는 검문세족을 백으로 두고 결국은 고리대금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수단이 재단 형식이 돼버립니다. 이러한 재단을 폐지시켰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무강의 개혁은요, 1347년에 이를 설치하여 여러 도의 토지를 측량하게 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 도감이라고 합니다. 정치 도감에서는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권세가들이 경기도에 가지고 있던 사급전을 흑파하여 일반 관리와 국역 부담자들에게 사무로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당시에 녹과전이라는 형태로 목과전으로 썼네요. 녹과전, 녹과전으로 지급하죠. 그러나 남의 토지를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기황후의 친척인 기산만의 옥사, 죽음을 계기로 옥에서 갇혀 죽게 되죠. 계기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개혁의 대상이었던 권세가들은 대부분 원과 관련된 기관이나 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위 정치가들이었죠. 따라서 원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 없는 한 개혁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정권 이후 권력국 기관으로 있던 이를 폐지하여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죠. 바로 정방을 폐지하게 돼요. 이제 무신정권 이후 권력기관으로 있던 정방을 폐지하여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고 이를 설치하여 신돈으로 하여금 개혁을 단행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전민병정도감이라고 하죠. 즉 전민병정 도감을 통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고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 삶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삶이 무엇이죠? 그래요. 이 당시에 사실상 정치, 관직과 돈을 모두 움켜쥐고 있었던 권문 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의 기반을 강화했던 것이죠. 결국은 모든 개혁은 뭐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죠. 사실상 토지 이 억울하게 이 부익 독촉을 받는 사람들 혹은 신용불량 자가 된 자들 를 이제 풀어주고 얘가 적절치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하튼 억울하게 노비게 된 자들을 이제 풀어주고 이제 평민으로 삼고 또 토지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 노비는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요. 소위 말하는 노력도 안 해요. 소위 말하는 도로를 놓는데 노동을 한다든지 국가에서 징발을 해서 도로 닦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비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군인도 숫자가 줄고 또 세금의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국가 재정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민의 수를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정규직의 수를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상 국가 재정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개혁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간 옆으로 갔네요. 그 밖에 유학교육을 강화하고자 사를 재정비하기도 합니다. 사는 바로 성균관이죠. 성균관을 재정비하였으며 과거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죠. 하지만 건문세족의 반발과 원의 간섭으로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살해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건문세족의 반발과 원의 간섭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오 세력이 미약하기였기 때문이었죠. 바로 조선을 열게 되는 신진 사대부의 세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민왕 즉위기 원의 상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편집을 또 잘못했네요. 원나라 말기 50여 년 동안 물가가 500배나 치솟았어요. 원나라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사치와 낭비 풍조는 이 궁중의 원궁중의 재물을 마르게 했죠. 이에 따라 세금은 급속히 늘어만 갔습니다. 쥐어짰죠.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 반란 세력은 미륵세상을 표방한 한상동 무리의 이 백령교도의 난이죠. 특히 홍건을 머리에 둘렀으므로 홍건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홍건군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타도 목표는 오랑캐인 원제국과 함께 지주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1352년 각자흥이 안휘성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주원장이 부하로 활약하고 있었죠. 같은 해 장사성이 강서송 일대에서 일어나 고우현을 근거지로 하여 국호를 대주라 정하고 원에 맞섰습니다. 반란 세력이 크게 위세를 떨치자 원은 모든 역량을 모아 대대적인 정벌을 단행하게 되죠. 원은 이 출정을 앞두고 고려에 원군을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혼재지물은 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고려 지원군은 2천여 명 정도로 영경에 살고 있는 고려 주민 등을 합쳐 2만 3천여 명 정도가 강남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으나 반란군을 토벌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죠. 이 전투 이후 강남의 반란군은
원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려에도 원의 군사력을 깔보는 분위기가 팽배할 수밖에 없었죠. 자, 다음으로 신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민왕은요, 신동 등용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교했습니다. 도를 깨달아 욕심이 없고 미천하여 소속 당파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죠. 신도는 최영, 양백익 등 무장 세력과 세족들을 유배 보내는 등 이 공민왕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개혁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공민왕은 즉위 5년 후에 반원 정책을 실시 각광을 받았지만 즉위 후 8년과 10년에는 홍건적의 침략을 받아 안동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고 즉위 후 12년 되던 해에는 측근 인물 등이 흥왕사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건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최영 등 이 무장 세력의 권력이 매우 강화되어 왕권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신도는 공민왕에 의해 전격 등용되게 되죠. 공민왕은 무장 세력과 친당으로 얽혀있는 세족을 약화시키고 패단을 개혁하기 위해 아무 정치적 연고가 없는 신동을 등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목이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자꾸 가라앉고 그러네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말고사 기말 보고서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읽을 거리는요, 이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라는 볼테르의 작품입니다. 김계영 선생이 번역을 했고요. 이 김계영 선생은 디드로 연구자죠. 이 계몽사상 시기에 문학을 그리고 철학서들을 많이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계영 선생을 선택한 걸로 출판사 측에서 보여요. 이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를 한국사 이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제출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아니면 도. 세상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뭐 제가 처음 그 얘기는 빼죠. 여하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과 백으로 모든 것을 구분해서 보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생겨요.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 프랑스에서 뭐 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벌건 대낮에 무슨 일제시대에 종로 내거리에서 총살했다는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참수라니요? 이거는 어느 나라 시절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관용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사실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기말고사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이 관직에 오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문학가죠. 이 사람은 데뷔를 오이디푸스라는 연극을 가지고, 희곡을 가지고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사실상 빅히트를 치면서 이 볼테르가 소위 말하는 명성을 얻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직에도 오르게 돼요. 그 사관으로 됩니다. 역사 편찬관이 돼서, 이 루이 15세 시기에 역사 편찬관이 돼서 루이 14세의 기록을 가지고 이 루이 14세 시대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죠. 사설을 편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역사 철학자이기도 해요. 역사 철학이란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사관이다, 뭐 역사 철학에서 많이 다루는 용어들을 대부분 이 볼테르가 처음 시도하고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이 관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도 사실상 역사적인 맥락에서 관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용한가를 역사적 시각으로 사례로 그 논증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부터 17세기 종교 개혁까지, 16세기군요. 16세기의 종교 개혁까지를 아우르는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이 관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하면서 기말고사로 요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방법은요, 글로 써주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발표 수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 mp3 파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은 네이버 메일이 됐던 뭐 어떤 메일을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다 보죠. 단 네이버로 보내신 분들이 저한테 왜 수신 확인을 안 하시죠? 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메일에서 확인을 해도 네이버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수신 확인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지메일로, 뭐 네이버 메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 메일로 보내줘도 제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 기한은요 12월 1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을 내용은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물론 만나서 수업을 하고 그러면 뭐 많은 걸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죠. 그런데 뭐 지금 뭐 얼굴은커녕 목소리도 뭐 전화를 하시는 분들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전체 내용을 요약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책을 아직 읽지 못한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할 때 특히 어떤 면을 강조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한번 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사회에서 관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최대한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만일 이 책의 저자인 볼테르를 가상 인터뷰한다면 가장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한 가지만, 뭐 여러 질문을 하고 싶겠지만 만나보면 여러 질문을 하고 싶기는 하겠죠. 왜 뭐 젊은 시절에 젊은 혈기였겠지만 이 사람이 평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귀족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바탕면 강상죄로 죽을 뻔했죠. 근데 이제 추방령이 떨어져요. 아니 그때 왜 그 때렸죠? 아니 그 철학자라면서 냉철하게 뭐 그러지 못하고 왜 폭행을 하신 거죠?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컨디션이 별로네요. 자, 여하튼 이 네 가지 내용을 한 6, 7분에서 10분 길이의 녹음 파일로 mp3 파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재기가 넘쳐나는 리포트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죠.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